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냐면요. 작년에 이제 임용 시험에서 결과가 조금 안 좋아서 떨어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올해 이제 임용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에 대한 내용은 이제 보통 우리가 임용을 1년 이상 준비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용을 준비를 시작을 할 때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 특히 뭐 임용시험에서 1차에 합격을 했고 2차에서 아깝게 떨어졌다라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1차에서 아깝게 떨어진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3, 4월과 5, 6월에 대한 학습 전략, 그 다음에 3, 4월과 5, 6월에 대한 강의, 계획,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조금 화면으로는 작게 나오겠습니다만,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학습 전략을 짤 것이냐. 이제 이건 3, 4월을 기준으로 표현이 된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학습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아마 조금 생소한 단어가 이렇게 이제 눈으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로운 시작, 겸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1년 이상 준비를 했고 임용시험에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다. 뭐 최종 결과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어느 정도 새롭게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내가 부족한 게 많다. 이와 같은 데서 이제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면 되겠다라는 데서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충을 해놓고 나서 봤더니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겸손하게 나는 이제 잘 모른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처음 시작을 새로운 시작과 겸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종의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그림 솜씨는 보시지 말고요. 이렇게 나무를 이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거냐면 이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줄기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열매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면 되냐면 그 각 과목마다의 과목이 주어지면 그 과목이 그냥 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 과목이 탄생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볼 수 있냐면 일종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은 여기에서 시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다가 2010년도 이후에는 어디에서 많이 출제가 되냐면 이 가지에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지를 우리는 이제 임용에서 본다면 기출 문제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죠. 자, 열매는 뭐 우리가 원하는 합격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과목이 출제든 간에 시험 문제는 가지에서 또는 이것에서 더 뻗어나온 곁가지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과목의 본질이냐라고 본다면 본질은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이 본질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일종의. 이 본질을 표현하는 모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해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 여기에 있는 모델에서 문제를 틀렸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떤 형태로 문제를 보게 되냐면 이 모델에 초점을 다시 두는 거예요. 모델에 초점을 두는데 근간이 되는 이 문제에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90년대가 됐건 2000년대가 됐건 언제가 됐건 문제는 본질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본질에서 출제가 되고 개념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현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내가 공부가 됐다라고 하는 분들은 요 가지에 초점을 두는 거죠. 물론 공부를 하려면 본질도 중요하고 개념도 중요하고 문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우리가 근간이 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적 지식,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개념,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3, 4월에 공부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크게 본다면 1, 2, 3, 4월에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이것들을 분석하는 것은 5, 6월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전체를 공부를 다시 해보는 것은 7월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 개념 학습이 이루어지면 본질적 수업이 이루어지면 문제풀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재미는 덜합니다. 재미는 덜하게 되지만 이쪽 부분들을 이제 잘 이해를 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합격이라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당한 물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필요로 하겠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가지치기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학원에서 하는 내가 하는 교수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습의 문제다. 그래서 교수 학습의 문제가 돼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합격이라는 열매를 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내용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림들을 다시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배경이 주어지고 이것으로부터 개념 학습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 학습이 주어졌을 때 무엇이 나오는 거냐면요. 우리가 배경이라고 이 배경적 지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는데 최초에 누군가가 하나의 개념을 만들고자 시도를 했을 때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실패로 돌아갔을 때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실패한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의 이론들을 보시면 그 이론들에는 방금 얘기한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경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이 주어지면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이 개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러스로 시험이라고 본다면, 물론 시험이 아니라도 반드시 이제 돼야 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암기도 필요로 합니다. 인위적인 암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다 배운 말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또 배웠다고 다 기억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말을 자연스럽게 쓰는 건 뭐가 있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자기의 관심사에 의해서 많이 썼던 언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이제 암기되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제 암기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개념만 놓고 보면 개념은 일종의 조금 지루함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각처럼 잘 암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의미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고 아까도 말한 배경에서 나타난 어떤 실패적 요인들을 여기에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제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훈련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개념을 보다 더 공고하게 이해하는 하나의 좋은 그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를 들 때 이 예가 복잡한 예가 돼버리면, 복잡한 예가 되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였는데 예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본질, 즉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시하는 예는 복잡한 것보단 단순하고 이 개념이 잘 드러나는 모델을 예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실패의 첫 번째 단계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냐면요, 이 예를 통해서 이 개념을 이해하고 훈련하는데 효율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제가 간단한 예제를 다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훈련해 보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눈으로만 훈련을 통해서 이 개념이 오랫동안 암기하는데 실패의 요인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는 자연스러운 암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개념에서 나온 여러 가지 공리들을 일일이 따져보는 과정을 여기 예에서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만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 시험이라는 이 모델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예제를 조금 더 확장성을 가져야 되겠죠. 확장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도 들어가야 되는 심화 수준의 예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심화 수준의 예제가 도입되면 이것으로부터 심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단지 이것이 개념과 관련된 1차원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심화 문제는 2 또는 3차원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복잡해지고 어려운 말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제가 나올 때 이 예제에서 제시하는 어떤 용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공부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1차원적인 것은 단편적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2, 3차원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반드시 분석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구되지 않았던 문제 해결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게 되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요 내용으로 피드백을 하는 거죠.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처음에는 애매하게 제시되었던 개념을 다시 재해석하는 겁니다. 개념을 재해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개념에서 요구되는 공리, 공준 등을 암기하는 효과를 얻어낸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3, 4월에 학습할 때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개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개념부터 시작을 하고 이 개념을 파악할 때 복잡한 예보다는 우리가 단순한 예, 여기서 단순한 예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모델들은 가능하면 이 개념을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여기서 요구되는 개념에서 요구되는 내용과 직접 관련, 그러니까 간접적인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제를 제시해 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1차원적이라고 표현을 해보죠. 그럼 우리가 1차원적으로 이 예제가 이해됐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2차원 또는 3차원적인 예를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원 또는 3차원적인 예를 제시를 할 때 여기서 내가 복잡하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만 단순하다, 복잡하다라는 말로 썼지만 1차원적이라는 것은 개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델, 또는 3차원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 개념 이외에 또 다른 개념들이 더 2개 또는 3개가 추가된 예제를 그래서 2차원 또는 3차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관련된 어떤 용어들을 해석하는 거죠. 용어를 해석한다라는 말 속에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수학이라는 말은 수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단 단축어입니다. 용어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함축적으로 제시된 언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수학이라는 용어가 한글로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주로 그 한자라든지 또는 최근의 내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부터 이제 또는 유럽으로부터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냐면 그 용어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또는 우리가 요 대한민국이라는 요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이론들이 이제 제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연스러운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용어를 해석하라. 그 의미에 대한 내용이 되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을 분석하는 활동을 해야 돼요. 이 분석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분석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분석 과정을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해볼게요. 문제를 분석한다라고 할 때 내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시작과 끝이 뭐냐. 즉 시작이라고 하는 것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문제의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문제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거냐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작에서 끝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있겠죠. 이 조건을 갖다가 이제 나는 뭐라는 표현으로 쓰냐면 일종의 문제 해결의 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이 안에서의 증명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나는 어떤 순서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때에 따라서는 내가 알고 있는 과거의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적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 시험에서 이게 이루어지면 해결 전략들이 상당 부분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갖다가 이제 나는 내가 만든 이름이긴 합니다만 지도를 그리자라고 해서 맵 트레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추적해 보자.
그래서 이제 내가 맵트레이스라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공식적인 언어는 아닌데 내가 개인적으로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과 끝에 관련된 이러한 순서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결국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용어를 해석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데부터 출발이 돼요. 그런데 참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이 방법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기는 맞는데 이것의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공부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나는 공부 양도 필요로 하고 속도도 필요하고 깊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요구되는데 이 방법은 깊이 있는 공부가 될 수 있고 하지만 폭이 넓은 공부를 하기에는 폭이 넓다기보다는 그것 표현보다는 그 많은 양을 하기에는 양적인 측면에서 얘가 일종의 걸림돌이 됩니다. 일종의 걸림돌이 돼서 이 문제들은 하루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절차를 밟는 과정은 하루에 2에서 3문제 정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거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1차원적인 데서는 이 테크닉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데서는 이런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고요. 2차원 또는 3차원적인 얘기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런 게 쌓이게 되면 일종의 멀티가 되는 겁니다. 즉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보실 때 처음에 이 공부할 때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실제 시험장 가면 엄청나게 시간 단축을 위한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꼭 권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것들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풀고 나면 전략 수립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럼 문제 해결에 성공도 이루어질 수 있고 문제 해결에 실패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실패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실패를 했으면 이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원인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류들을 이제 얘기를 하냐면 원인 분석에 있어서 뭐지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 분석을 수학적으로만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이 원인 분석은 수학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나왔을 때 원인 분석 중에 내가 여기에서 있었던 어떤 힌트가 있으면 첫 번째 여기서 주어졌던 조건을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미사용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조건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순서적 의미가 잘 전달됐는지 이 순서의 의미는 무엇과 직결되는 거냐면요. 논리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적 의미가 이제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주어질 수 있냐면 조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내가 강조하는 것은 90분을 강조합니다만 실제 각 시간 볼 때 이제 우리가 90분이죠. 90분인데 이 90분 동안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한 4, 50분 했더니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문제를 보다가 다른 문제로 시선이 뺏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전부 다 집중이라는 표현을 써본다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집중에 관련된 내용들에 오류가 있었는지 없는지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훈련들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내용은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눈에 들어오겠죠. 이게 개선되는지 안 되는지는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집중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좋아서 집중력이 오래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날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집중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집중하는 공부를 그 시간 동안에는 온전하게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되어야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둬야 돼요. 문제를 풀어봤더니 틀렸네. 어디가 틀렸을까? 해설 봐볼까? 아,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이 분들은 다음 문제 풀 때 또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끝은 어떻게 되는지부터가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한 절차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우리가 폴리아식으로 말한다면 문제 이해부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반성의 단계까지 가는 과정이 모두 다 온전하게 기억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자기 스스로 완성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설을 보시지 말고요. 해설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학원에서 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 학원이나 출판이나 이런 데서는 해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책이 잘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해설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만들게 되는데 이 해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해설이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맵 트레이스의 과정을 거치는데 방해 요소로도 작용될 수가 있어요. 특히 내가 어느 정도 나는 레벨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해설을 보시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과정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조건들 중에서 내가 조건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부족이다. 이해 부족이 왔다. 얘가 무슨 뜻이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어디로 가라야? 책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책을 보고 책을 통해서 이 조건을 반드시 이해하는 게 제일 좋다야.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항상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시간을 줄인다고 해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조건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황에서 다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피드백에서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원인은 머릿속에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둬라. 나의 아픈 부분이 있으면 아픈 부분조차도 기록에 남겨둬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특히 3, 4월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치명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뭐냐면요. 짧은 시간 내에 2주 안에 현대대수 끝내고 2주에 해석학 끝내고 1주에 위상 끝내고 굉장히 말은 좋습니다. 근데 빠르게 되면요. 빨리 하게 되면 놓치는 게 그만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험은 내가 잘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또는 내가 놓쳤던 부분이 아프게도 불합격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에 무조건 속도를 내시려고 하지 말고 차분하게 공부를 해보셔라라는 것이 얘기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학문과 시험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드러납니다. 학문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나타난 문제들이 뭐고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고 또는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밑그림은 뭐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교사임용 시험은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임용 시험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나와 있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늦게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5, 6월쯤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영역별로 분석해 보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기출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기출 개념이라는 말은 기출 문제에서 나와 있던 어떤 용어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요. 이 용어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나왔던 어떤 개념들에 관련된 이론을 연계시켜 보는 거예요. 관련 이론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관련 이론을 정리해 봐라. 그럼 이게 이제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주어지면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어졌을 때 최초에 나왔던 이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도 용어도 해석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의도를 파악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의도를 파악하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아까 내가 처음 수업 시작했을 때 나무를 얘기를 했다면 나무의 뿌리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 개념과 어떻게 연관된, 그러니까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자기 전공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분들은 완전 전문가예요. 완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들은 진짜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건 뿌리인데 그 뿌리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얘기는 뿌리에 어떤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가 쉽다와 어렵다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다라는 말은 의도 파악이 쉬운 게 쉬운 거고요. 의도 파악이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내가 늘 자주 봤던 문제는 쉬운 거고요. 자주 보지 못했던 문제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볼 수는 없어요. 모든 문제를 다 볼 수 없다면 모든 문제를 보지는 못해도 상상을 통해서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과 서로 어떻게 맥을 같이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서 말한 의도가 어떤 의도였는지, 즉 그 영역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이 개념 공부의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 개념 공부의 과정과는 다른, 내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의도가 뭔지를 물어보는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의도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최초의 개념과 연관을 가지고 1차원적 또는 2, 3차원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의도는 여기에 있는 것. 그러니까 굳이 이 개념, 의도가 뭔지를 파악할 필요는 없는 건데 교사임용 시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임용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기출문제를 보실 때는 반드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라는 얘기인데 이 말을 오해를 해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라는 뜻인지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제자는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길이 파악이 되면
해결 전략도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앞에서 말한 조건의 의미가 어떤 건지 조건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이제 좀 쉬워지고요. 이게 파기되면 그 다음에 전략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로 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모든 기출 문제가 의도가 숨겨진 건 아니에요. 어떤 기출 문제는 의도가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시험 볼 때 40% 이상은 의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정도는 의도가 바로 보여지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의도 파악하려고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이 피드백은 여기의 피드백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말하는 피드백과 개념 공부에서 말하는 피드백의 차이는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개념에 관련된 문제는 목적지가 이거 하나예요. 목적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출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피드백에는 무엇이 관련되어 있냐면 다양성과 종합성이 있어요. 즉 하나의 개념 그런 경우보다 여러 개의 개념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선형대수학이라는 것은 한 문항이 나옵니다. 선형대수는 한 문항이 나오고 정수론도 한 문항이 나와요. 이산수학 한 문항 나옵니다. 그러면 책 한 권에서 딱 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특정한 내용을 탁 꼬집어서 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인 뿌리를 잘 드러낼 수 있으면서 그 책의 흐름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보다 심할 때는 3개, 4개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피드백을 할 때는 이 다양성이란과 종합성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해석학에서 중간값 정리 또는 사이값 정리라고 하죠. 중간값 정리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복수 함수론에서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유사한 내용으로 로치의 정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런트 급수가 나오고 테일러 급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해석하기선 테일러 급수, 테일러 정리, 중간값 정리 이런 거를 했는데 복수함수론은 로치 정리, 테일러 급수, 로런트 급수를 했는데 이게 서로 다른 결과라고 봤었는데 이 둘이 서로 연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간값 정리는 근의 존재성과 연관되어 있고 로체 정리는 근의 개수, 몇 개가 존재하는지 개수와 관련성이 있어요. 중간값 정리는 있다만 하는 거죠. 몇 개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고 로체 정리는 몇 개까지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해석학의 문제와 복수함수론 문제가 다양하게 분리가 되면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죠. 뭐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내가 여기에서는 해석학하고 복수함수론을 연결했지만 정수론에서 본다면 합동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이 합동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큰 수의 문제를 작은 수화시키는 거예요. 큰 수의 문제를 작은 수화시키는 건데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위수 문제, 원시급 문제, 고차 합동식 문제, 근의 존재성 문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의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연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개념학습에서의 2차원, 3차원적인 문제와는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피드백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앞에서 말한 다양성과 종합성에서 내가 이 문제가 A라는 영역에서 다루었던 문제가 B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었는지를 놓칠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뭐였는지를 여기다 기록에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 4월에서 얘기하는 학습 방법과 5, 6월에서 얘기하는 학습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맞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3, 4월 강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소개 좀 시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3, 4월 강좌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1, 2월은 기초 개념의 중심을 뒀습니다. 기초 개념의 중심을 뒀다면 3, 4월은 기초 개념은 여전히 해야 되지만 제한된 시간에 많은 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을 하기는 하지만 기초 개념의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심화 과정, 심화 학습, 그 다음에 일종의 모험적인 이론, 이런 것. 모험적인 이론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으나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내가 모험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모험적인 이론, 이런 것들을 폭넓게 다룰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핵심 내용은 요거예요. 심화 수준의 개념, 내용 등 심화 학습 등을 마스터할 수 있는 강좌로 갖고자 하는 것이 3, 4월 강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요것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내가 일명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각 과목에 들어갈 때마다 그 과목의 오리엔테이션을 짧게는 20분 내에 그 다음에 아주 특정한 경우는 30분 정도를 투자를 해서 배경적인 내용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 2월에는 1차원적인 예제를 강조를 했다면 3, 4월에는 이 부분을 다루되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고 요 2차 또는 3차원적인 모델에 중심을 두는 수업이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 수업이 끝난 후에 방과 후에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고 끝나게 되면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또는 단체 질문을 받고 하는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보다 이제 조금 더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티치스파나 또는 방문각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